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회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딜로이트 안지인 회계법인 김학범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저희 식사는 좀 입맛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궂은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딜로이트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세미나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딜로이트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는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국내 기업 지배기구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총 3개의 세션과 Q&A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조찬을 좀 마무리하신 이후에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 대표님의 환영사로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세션이 지난 후에는 10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잠시 쉬시고 마지막 세션과 Q&A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세 분 연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는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겸 ESG 센터장님이신 백인규 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두 번째 강연은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겸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자문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한석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장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종성 총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인사말하고 건배사 하는 건데, 항상 이런 행사에 제가 인사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참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사실 2014년도에 우리 센터를 사실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에 노력했었는데, 그동안 좀 미흡했던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2013년 제1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여러분들께 좀 컨텐츠를 좀 개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아마 긴장되시는 분들은 이 세 분의 주제 발표자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전문가분들을 다 초대하신 것 같아가지고 세 분들의 아마 우리 스피커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합니다만 많은 내용들을 좀 보시고 저희들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은 다음번 2회, 3회 때는 보다 더 알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지원과 격려를 우리 딜로이트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 거로 마지막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종성 대표님,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의 ESG 감독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ESG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주요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ESG 공시와 관련 동향, 그리고 감독 포인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겸 ESG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진회계법인의 백인규 파트너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석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장에서는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국내의 경우에 ESG 각각의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커가고 있는지, ESG 관련해서 이사회가 다뤄야 될 주요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2장에서는 최근 ESG와 관련된 국내외 공시 동향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1, 2장에서 살펴본 최근의 동향과 관련을 해서 이사회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이고, 또 이를 반영한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고요. 4장에서는 앞서 1, 2,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회의 ESG 감독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2022년에 전 세계 30개국의 약 177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보드룸 프로그램 트러스트 서베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SG 영역이 경영진과 이사회의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는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재무 투명성,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주요 이슈였다고 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 22년도 3분기부터는 ESG가 주요한 관심 영역으로 서서히 더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향후 3년간은 아마도 ESG가 가장 집중적인 관심 영역이 될 것으로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저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도 좀 보시면은요, ESG와 관련된 언급량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치솟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ESG 각 요소 중에서도 이 G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은 각종 매체나 이런 쪽에서 다루는 기사의 내용들을 좀 보신다면은 G를 활용한 E와 S 추구의 중요성 대비 G 경험 및 체계가 미비하다는 그런 기사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G 영역을 잘하는 기업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국내 기업 또 ESG 요소 중 지배구조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내용 등이 많이 언론 등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사회가 좀 주목해야 될 최근 주요 이슈를 6개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ESG 경영 내재화 필요성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고, 이사회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SG 공시 의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ESG 보고서가 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ESG 글로벌 공시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시 표준화와 더불어서 투명한 ESG 보고서에 대한 인증, 즉 어시어런스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와 관련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SSB가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최종 안을 발표를 할 예정에 있기는 합니다만, 공시와 관련해서는 크게 글로벌하게는 세 개의 축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EU에서 발표된 새로운 보고 표준이죠. ESRS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 SEC에서 발표한 기후 공시 기준이 있고, 좀 뒷부분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만 IFRS의 공시 기준, 이렇게 세 개가 크게 글로벌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연 SEC가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된 혹은 유럽에서 ESG 전체와 관련된 공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SEC 잘 아시죠? 그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잘 아실 텐데 SEC의 초대 위원장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아시지는 못할 텐데 이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SEC의 초대 위원장을 지내게 됩니다. 이 조셉 케네디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낯이 좀 익으시죠? 바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이제 아버지가 되죠. 이 조셉 케네디가 1934년도에 SEC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1934년도 이전까지는 미국의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프락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의 공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시 보고서가 한 페이지였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 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총자산 부채가 얼마인지를 기재를 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본사가 있는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사를 방문을 하세요라는 그것이 공시의 사실은 전부 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1920년대까지의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1920년 초반부터 대공황이 발생한 블랙 먼데이죠. 1929년까지 미국의 주가는 거의 10배, 그 9년 동안 거의 10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주식은 무조건 사면은 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저마다 재무제표를 상장회사들이 재무제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주별로 되어 있었고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대공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큰 몫을 한 것이 바로 공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SEC라는 것을 이제 34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시의 역사가 그렇게 사실은 오래되지가 않았었고요. 초대 조셉 케네디가 이 위원장을 맡게 된 사연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셉 케네디 같은 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부를 창출하게 된 것은 바로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식을 사고 팔았던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혹자분은 마피아하고도 관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남매에 케네디 가에 이제 구남매가 있었는데 구남매 각각 어릴 때 100만 불씩의 신탁을 했다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그 SEC 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에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저런 사기꾼이 어떻게 SEC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러한 사기 행위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 생각나시죠? 그죠?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SEC가 그렇게 초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 공시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증권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렸던 이유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후위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과연 공시를 어떻게 했었고 그 공시가 의무화가 됐는지 또 인증은 됐었는지 하는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 1929년도와 1934년도 그 사이의 과정을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주축이 돼서 먼저 좀 시도를 했지만 지금은 ISSB와 같이 글로벌에서 따로 IFRS 재단에서 만드는 그런 기준이 있고 유럽이 만드는 기준이 있고 미국이 만드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별도로 사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공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마도 ISSB, IFRS 재단에서 만드는 S1, S2를 비롯한 각종 시리즈가 저희가 아마도 채택하게 될 기준으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수출 시장이 EU와 미국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규정까지도 사실상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이 완전히 틀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용이 뭐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조금 회사별로 어떤 스타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CSRD라는 말도 나오고 NFRD, 뭐 ESRS 뭐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는 여기 좌측 밑에 보시면 지금 어떤 용어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NFRD 같은 경우는 이 D가 이제 디렉티브라는 용어인데 이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아니고 일종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침을 가지고서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각 나라별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이 규정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ESRS와 이제 CSRD의 이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CSRD가 먼저, NFRD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됐었고, 이 NFRD가 2017년인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정해서 만든 것이 CSR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SRS라는 것은 CSRD 이행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관리 도구다. 그래서 CSRD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의무화를 위한 그 지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SRS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내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보고 의무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기업은 약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EU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제3국, 한국을 포함한 제3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도 일정 규모 EU의 자회사라든지 지점이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SEC 안입니다. SEC 안은 EU와는 조금 다릅니다. EU는 ESG 각각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SEC 안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라든지 신한금융지주, 또 LG 디스플레이, KT 같은
우리가 외국 국적 상장 기업이죠. FPI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 공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쟁이 지금 있는 편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미국 내 공화당 인사들하고 재계가 조금씩 좀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SEC 현재 나와 있는 이 안 자체가 초안과는 약간 뭐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또 시행 시기도 원래는 2023년도 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공시를 하게끔 하는 이 초안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뭐 늦춰질 가능성도 좀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SEC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지금 분위기는 IFRS의 ISSB가 제시한 공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제가 안경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네. 실제 그 ESG 공시와 관련된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좌측에 보시는 표는 22개국에 있는 그 주요 상장사입니다.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22개국에 있는 주요 상장사가 지속가능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91%,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95%까지 올라가 있는 추세를 글로벌하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대부분의 주요한 상장사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가장 많이 써왔던 기준이 이제 GRI 스탠다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GRI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표에서 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한 74% 이렇게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SDG 골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TCFD하고 SASB 그 기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이 공시를 하실 때는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이 중에서 뭐 2개 혹은 뭐 3개 정도까지 기준을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으로 카운트됐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어떻게 발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달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참고를 좀 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통계 조사를 했는데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없었었고요.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한 70개 정도가 공시를 하다가 작년 2022년도에는 총 222개의 회사가 이렇게 공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합친 거 기준으로는 9.5% 정도밖에는 지금 공시를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5%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한 1% 정도밖에는 아직까지 발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공시기업이 사용한 표준 분석 기준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글로벌하고 조금 뭐 동향은 비슷합니다. GRI 기준을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TCFD와 SASB를 이용한 그런 보고서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시와 관련해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공시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시 기준이나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다 합치면 뭐 저도 직접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600개가 넘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볼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보고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합이 돼서 ISSB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은 COP26, 2021년에 있었던 영국 글라스고에 있었던 COP26에서 ISSB 설립을 공식화를 시켰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글로벌에서 주로 많이 쓰였던 그런 기준들이 하나로 좀 통합이 되어서 아마 이번 달에 최종적인 기준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유력하게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요거 ISSB, IFRS S1과 관련된 그런 주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TCFD에서 보통 요구했던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 좌측 밑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파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시와 관련되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배 구조 내에서 회사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표와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큰 주제별로 공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1과 S2와 관련해서는 좌측에 보시는 표에 있는 것처럼 ISSB S1은 일반적인 공시 요건을 다룹니다. 아마 회계 기준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IFRS 1도 보시면은 일반 공시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기간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S1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S2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도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요한 지속 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2는 본격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스코프 1, 2, 3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스코프 1, 2는 그래도 측정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편이긴 한데, 스코프 3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논란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코프 3를 뭐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안으로는 스코프 3를 공시하기는 한다. 다만 기간을 조금 더 뭐 유예해 주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와 관련해서 그 산업과 관계없이 기업 전반에 걸친 기업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공시하는 부분이 있고, 특정한 산업 인더스트리별로도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공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S1이 나왔고 S2가 지금 드래프트가 나와서 이제 이번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S3, 4, 5가 나오게 될 텐데, S3, 4, 5는 아마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인적 자본, 인권과 같은 우리 소셜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벌써 25분이네요. 그래서 글로벌 공시 표준과 관련해서는 아까 TCFD하고 여러 기준들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TCFD 공식 공고안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오른쪽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인증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을 회계법인이 하듯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EU나 미국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로 보면은 인증의 비율이 글로벌 평균이 외부 인증을 제3자의 외부 인증을 받는 비율이 한 64%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 정도 지금 다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 회계법인 인증은 57%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계법인에서 받는 비율은 10% 지금 미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회계법인 중에서도 회계법인 본인이 회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인증 비율은 여기 회계법인 인증 중에서 한 70% 정도가 감사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14% 미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좀 깊이 있게 보면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시 인증과 관련된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무화가 된 나라들은 90% 이상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보다는 좀 다른 기관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인증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AA 1000 AS라는 걸 쓰는데, 이것은 영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영국 기관에서 쓰는 그런 기준을 따르는 걸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회계법인이 많이 쓰는 것이 ISA 3000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비율이 작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작은 이유는 훨씬 더 이 ISA에서 요구하는 인증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인증 요건 때문에 아직은 인증 요건이 조금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향후 저희도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법제화되고 의무화가 된다면 이런 추세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좀 경과가 돼서 좀 더 빨리 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기대 역할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8개국의 성인 33,7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경영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들, 사회적인 압박이 많이,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키워야 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감독, 또 여러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가 생각하는 이사회, 특히 이제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 ESG와 관련돼서 이사회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들을 6가지로 좀 서머리를 해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사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도적인 ESG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해서 딜로이트가 제안하는 6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의 ESG 감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사회와 또 이사회 위원 전체에 걸쳐서
ESG 감독 책임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책임들을 정의를 했는지, 또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단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과 경영체계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ESG가 회사 경영진 내에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즈니스 전략과도 또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는 반드시 고위 경영진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ESG 내재와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SG의 성공은 회사의 목적과 전략적 방향에 맞는 잘 정의된 전략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는 ESG가 과연 회사의 문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되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SG를 회사 가치와 또 직원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더 큰 전략적 방향의 일부임을 모두가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ESG에 대한 감독 강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성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리스크와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 인프라에 ESG를 추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 감독의 주요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가 재무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만 충실하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종류의 ESG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성 공시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ESG에 대한 성숙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은 사실상 ESG가 성숙 단계에 와 있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ESG 전환 과정에서 ESG의 성숙 과정이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ESG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좀 한다면, 회사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노력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ESG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중요성 평가라는 것을 혹시 수행을 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고 있는 ESG 관련된 공인된 표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공시를 한다면 공시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 감사를 받았거나 혹은 외부 인증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명한 ESG 공시와 인증과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ESG 정보가 지금은 넘쳐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에 맞는 요건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경영진이나 우리 이사회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매년 또는 그보다 더 많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우리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의 기대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고요. 나중에 Q&A 시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규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가속화와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서 ESG 리스크 및 공시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제언도 같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자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의 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박재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준법 경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만한 최근 판결 사례도 같이 살펴보신다고 하니 박 교수님의 강연이 기대됩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 박재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우리 백인구 센터장님 35분을 정확하게 맞추시던데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1회 딜로이트 지배구조센터 세미나인데요. 과연 이 정말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우리 빅4들 내지는 뭐 유사 기관에서 이런 했던 세미나 자료를 다 들춰보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느낌은 한마디로 이런 이루어지는 세미나가 공급자 위주라는 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즉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는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회이사를 맡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책임이라는 그런 과연 내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내지는 미진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올 것이냐 항상 마음속에는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로서의 이 책임에 제가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내부 통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감사위원인 사회이사가 이 내부 통제 감독을 제대로 하면 아주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위원인 사회이사의 역할은 내부 통제 감독에 있다라는 저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감사위원회 역할과 내부 통제를 한번 연결을 시키고 과연 이 내부 통제가 무엇이냐라는 우리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리스크 관리거든요. 기존의 경영진이 만들어 놓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인 내부 통제를 감사위원인 사회이사가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분식 회계다, 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다 등등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내부 통제 감독이 조금 감독 내지는 실제로 내부 통제의 설계와 운용이 그리고 감독이 조금 미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뭐 소액주주 등등 뭐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슈가 전개되는데 결국 그 이전 단계에서 이 우리 사회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보는 것이고요. 내부 통제의 큰 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 상황마다 수행을 잘하면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30분 내 시간 내에 아주 핵심적인 위주로 여러분이 많이 듣던 얘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첫 번째 출발점은 지금 뭐 우리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많이 쭉 열거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보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전 자료긴 하지만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법성 내지는 건전성, 타당성, 그 다음에 재무보고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맨 위에 헤드라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 관점은 이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주로 기존에 이제 감사를 우리가 대체 확대 발전을 해서 기능을 시키는 것인데 주로 이제 회계 및 업무 감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많이 서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아까 제가 굳이 계속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이사로서 이사의 성간의 업무, 충실 업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미진하게 되면 이제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책임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장 그 내부 통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 코스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걸 한번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했는데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제 달성을 시키는 건데 결국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로서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테이블을 다시 갖고 온 이유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활동을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 속에서 이런 역할을 녹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매칭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그럼 굉장히 보니까 이 활동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누구 할 거냐라는 것이죠. 감사위원회 사회이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내외부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부 리소스가 아마 가장 대표되는 게 내부 감사 조직입니다. 내부 감사 조직.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ESG도 언급됐지만 중요하게 등장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준법 지원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에 자산 5천억 이상인 상장회사들은 준법 지원인을 두게 돼 있는데요. 한 30% 이상이 현재 두고 있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법 지원이라는 존재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로 이 준법 지원인 내지는 준법 감사 조직을 들여다보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체크하고 이런 적이 과연 있으신지 특히 이 준법 지원인은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이행하는 아주 핵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법 지원인 내지는 뭐 그게 아닌 경우는 내부감사 부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위 말한 내부 제보, 휘슬링 블로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 크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내부 통제고 이거를 감사위원회 사회사들이 어떻게 감독하는 것이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 정도 넘어가고요. 크게 세 가지 축. 첫 번째 레포팅.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은 회계법인에서 이 주로 재무보고와 관련돼서 내부 통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입니다.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 통제의 이제 일부분으로서 특히 레포팅에 방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잘 감사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이 내부 통제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일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이 회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 레포팅
내부회계가 관련해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시간상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원래는 상장회사 전체에 다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23년, 이제 23년 맞죠? 네, 올해부터 전 상장회사가 원래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가 이행되기로 했는데 자산 1천억은 이제 빠졌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자산 1천억은 제외된다라고 뭐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 하려면 얘기가 많지만 그거와 더불어 연결 내부회계 관리가 등장해서 23년도부터 자산 2조 원은 그게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결 내부회계 관리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글로벌리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펑션이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이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적정을 이끌고 갈 거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금융위에서 이렇게 연기한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연기됐고 저는 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커버리지 이슈라든가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자,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를 이슈할 때 감사위원인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자신 있게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다 통상적으로 제대로 구축되고 설계되고 운용이 된다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적정한 것으로. 그래서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적정한 거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인 그 보드에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정하고 감사들도 적정하다고 하고 외부 회계법인들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이렇게 일부 이렇게 지금 그 비적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근데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연 감사위원인 사회사가 비적정하다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극히 이제 회사하고 마음 먹고 이 회사는 아니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정말 스탠스를 달리했을 때만 낼 수 있지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코스닥 종목에 투자 한기 종목이 되고 2년 연속 2년 연속 받으면 상장실질 심사 그 다음에 향후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회계 처리 부적정이 나오면요 가중 처벌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그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약간 비적정했을 때 실제로 적정 의견 나오는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죠. 레포팅 적정 나오는 이게 35% 45%니까 반 이상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적정 의견 보고서가 안 나오죠. 여러분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안 나오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상장 실질 심사하고도 이슈가 되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무지 많이 흘러갔는데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냐? 여전히 마음이 안 편합니다. 여러분 오스템 뭐 사건 등등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전히 횡령 이런 사건들은 적지 않은 숫자의 횡령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과 비교해 보면 절대 수준에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령 배임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경찰력을 강화해도 도둑놈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횡령 배임은 여전히 생기고 있다. 그러면 감사위원인 사회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회사에 혹시 횡령이나 배임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3년도에 뭐 저는 매스컴에 나온 여러 가지 스크랩을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횡령 배임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 금액이 소액이든 많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요. 원래 도둑이란 거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조그만 일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일들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횡령 배임은 세트로 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횡령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런 우리 세미나에서 횡령이 많이 거론되지만 배임도 그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내부 통제에 있어가지고 오퍼레이션 부분, 아까 레포팅과 컴플라이언스와 오퍼레이션인데 오퍼레이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 횡령과 관련해서 전 이 내부 통제를 강화한 건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요 세 가지가 작동이 되는데 이게 사건의 요인인데 기회 요인을 막는 것이 내부 통제라고 보는데 그 위에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들이 이런 시그널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이사회 내지는 감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불시 체크를 한번 해봐라. 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하고 오다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이제 중소상장의 경우는 이 로테이션을 시켜야 돼요. 휴가도 보내주고 특히 중소법인의 경우는 일 잘한 놈을 계속 시키죠. 너무 편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든 뭔가 여러분이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보이스를 내야 돼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월급 받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펑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결국 이거는 리포팅과 관련된 내부 통제가 작동이 안 돼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과연 이 감사위원인 사회이사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본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갖고 자세히 얘기 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코어비트 사례. 이거는 뭐 워낙 알려져서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례입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는 대우조선 사회이사였다는 책이 있어요. 그 사회이사였던 분이 책을 쓰신 건데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그분 입장에서 눈물 나는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이사인 감사위원들은 반드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나는 사회이사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 지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사도 했고 실제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면책이 됐죠. 면책된 사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평시에도 우리 레포팅과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여기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거의 기초에서 보이스를 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레포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이사인 감사위원과 관련되는 요즘은 이제 과징금이 세졌습니다. 외관법의 과징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은 감사위원인 사회이사한테 과징금을 물린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감사 보수 여러분 보수의 5배가 이제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 잘못하면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잘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 뭐 이거 워낙 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준수를 해야 될 거라는 사항이고 그거의 내용들은 이게 지금 2017년, 18년 정도의 고소 자료인데 여기 이미 우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다 중요한 항목으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 뭐 이것도 많이 소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 사회이사를 포함한 보드들이 어떤 제재를 받은 대법원 판례 사례인데요. 결국 이제 대우건설이 입찰 담합을 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사회이사인 감사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런 것이죠. 나는 사회이사로서 그 내용을 잘 몰랐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뭐 윤리 강령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하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미션 릴레이티드 크리티컬, 그러니까 그 회사의 본연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펑션에 있어가지고 내부 통제는 잘 구축을 해서 운용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인 사회이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잘 워킹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왜? 가징금이나 제재나 페널티를 받으니까. 그런 인포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여러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준법 지원인이 있으면 준법 지원인한테 받아야 되고, 준법 지원인이 없으면 내부감사부서를 통해서 상시 보고를 받고 왜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지,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워낙 잘 알려. 이게 지금 KT 이슈입니다. KT. 근데 제가 KT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사회이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배임을 포함해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나의 책임 의식을 느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전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는데, 시간상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퍼레이션 관련 이슈인데요. 이건 이제 칼로 무 자르듯이 이 세 가지 목적을 딱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첩적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오퍼레이션의 정의를 뭘로 내렸느냐? 오퍼레이션은 클라이언트와 관련, 우리 고객, 우리 소비자가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잘 통제돼서 나오는 믿을 만한 서비스라고 개런티할 그런 통제 컨트롤이 작동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퍼레이션의 내부 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와 관련되는 통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이제 주로 여러분 뭐 최근 이전에 사모펀드 등등 관련된 이슈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DLF인데요. 이게 이제 독일 채권의 그 금리 관련된 파생 상품인데, 이게 이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우리은행은 이제 종결이 됐고 하나은행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과 왜 고객한테 실은 불안전 판매를 한 것이거든요. 주의 업무도 위반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한 충실한 적합성, 적적성에 맞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 설명들이 제대로 됐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구매했을까? 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갔는데 창구에 계신, 내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 상품이 너무 좋아요. 수익률도 좋아요. 이 독일 국제채권에서 리스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 맞추 이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듣는 대로 이 상품을 가입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금리가 낮은 수를 떨어지면서 그 상품 수익률이 제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그런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이렇게 갖추어라고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 밑단에 가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까지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실효성이란 말이 나와요. 실효성 있게. 우리 당연하죠.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하고 운용을 해서 실효성 있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 실효성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실효성. 그럼 우리 법원에서 제재를 할 때 실효성이 있었다 없었다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 그 결과주의 아니냐라는 것이 사건이 생겼으면
이 내부 통제가 작동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사건이 안 생겼으면 제재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실효성은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다 이거죠.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어떤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우리은행의 케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물론 이 상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되지 않고 그게 고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문제는 있으나 이게 대표이사인 회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다. 어떤 실무자 레벨 내지는 임원 레벨에서 책임될 이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거꾸로 이제 하나은행에 가서는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데 현재 이 법원에서 어떤 디시전이 약간 이렇게 컨플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하나은행에서는 결국 아까 실효성 관점에서 만약에 내부 통제제도 이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 안 하면 이건 제대로 작동 안 한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1심에서 판결이 나왔고 현재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요. 뭐 2심에서는 결국 이 하나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우리은행과 같은 건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동일한 사안을 갖고 다른 디시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변호의 주된 내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이슈인데 결국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금융위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과연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했을 때 결론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같이 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리스판시빌리티 맵이라 그래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회사 각 업무 영역별로 책임 임원의 책임 주체를 지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결과주의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할 만큼 했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면 면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장표 하나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액티비티를 결국 하는 것이에요. 그죠? 과연 이런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면책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사회든 감사위원회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에비던스가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죠? 의사록입니다. 의사록에서 발언을 많이 하십시오.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이 여러분을 디펜스할 수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월 단위로 레포팅을 체크하고 상당한 발언을 해서 면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언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내부 리소스, 여러분이 리소스가 없잖아요. 실제로 뭐 이 내부 감사 조직까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의 리소스는 내부 리소스와 외부 리소스인데 내부 리소스는 내부 감사 조직이 있겠고 아까 준법 지원인 준법 부서 여러분 회사에 준법 지원인이 없으면 준법 지원인을 고용해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펑션이 약하게 되고 있으면 역할을 강화시키십시오. 그 말은 이사에 자꾸만 부르면 그 역할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 감사인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외부 감사인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선정하십니까?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 와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외부 감사인을 신뢰하세요? 저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뭔가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이런 걸 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감사인, 외부 감사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시하는데요.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인포를 받아서는 그거 갖고 제한된 인포만 갖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도 받으시고 프론트 라인에 있는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포를 받으시고 동종업계 인포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대우조선해양에도 왜 대우조선해양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왜 실적이 좋았느냐? 니는 그때 뭐 했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런 인포에 기초해서 발언을 하시고 자료를 남기시고, 그게 여러분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어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할 내용은 많은데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사회 이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박 교수님께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고 법률과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점검 및 보완 사항을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이사의 경험으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여기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님과 감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고요.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9시 15분에 다시 세션 두 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 센터장님께서 ESG 중에서 G,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시사점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글로벌 이사회의 주요 아젠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임기 규정, 그리고 인적 자본 감독 현황, 감사위원회의 5가지 감독 영역별 감독 포인트, 그리고 중시되는 교육 주제 등 국내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참고하실 수 있는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신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석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김한석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장표는 6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도는 삭제를 하려다가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돌아가셔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은 한번 좀 다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글로벌에서 서베이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알아가 보는,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센터 소개 잠깐 드리고 국내 기업 지배 구조 현황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설명드리고 바로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저희 홍정성 총괄 대표님께서 아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된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고, 월간 뉴스레터, 분기별 브리프, 그다음에 각종 가이드북, 글로벌 자료 번역본 등을
지금 발간을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회이사분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국내 기업 지배 구조 현황 몇 가지 좀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 국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되는데요. 연도별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총 64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22건밖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 대비 아직은 좀 높은 순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감사법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재무보고 측면, 내부 통제 측면, 외부감사인 감독 측면으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대부분 이제 감사위원 사회이사분들께서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대면 회의가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회의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지났기 때문에 이 대면 조건에 추가된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기업 공시제도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이미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 공시 의무화 적용이 되고 있고 아마 2026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모든 상장 기업으로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E와 S 중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2025년부터 죄송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돼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서 2030년에는 전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한번 저희가 서베이를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지표 준수율이 62%라는 거를 보신 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발표 자료 다시 보시면은 62%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는 이제 2조 원 이상 1조에서 2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아마도 신문 기사에서의 그 62% 아마 합쳐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지표 중에 잘 안 지키고 있는 순서로 보면 집중 투표제는 거의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승계 정책, 배당 정책 통지, 그다음에 독립적인 감사부서의 설치 순으로 핵심 지표를 잘 준수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회이사 부존재, 그다음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회계 재무 전문가 존재,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국내 도입 현황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그 이사 감사 선임 반대 사유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수 이해관계로 인해서 반대를 한 케이스가 28.3%, 과도한 겸임, 감사 의무 소홀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한국 ESG 기준원에서는 매년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발표된 회사들의 재무 실적이 실제로 좀 양해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이미 보셨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3월 달에 기업 지배기구 인사이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수 기업으로 한국 ESG 기준원에서 발표한 우수 기업을 한번 그 전후 3년 정도의 재무 실적을 한번 추세를 분석을 해보니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대부분 양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뭐 물론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악화가 된 게 아닌가 좀 예외 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 연도별로 보면 다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뭐 이 단순한 몇 가지 지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대부분 양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저희 기업 지배기구 인사이트에 발간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회 동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동향에 대해서 한 10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면은 이사회 안건으로 23년도에는 조직 문화가 1순위고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ESG 전략이 상당히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2년도를 보시면 디지털 혁신, 조직 문화, 다양성 등의 순위로 매겨져 있습니다만 23년도에는 이런 ESG 전략이 좀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적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시나리오 수립, 그다음에 이런 경제 회복 탄력성의 확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사회 논의를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향후 1년 내 귀사의 우선순위 투자 부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서베이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사업 전환, 인재 확보, 신제품 개발 등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런 인재 확보가 중요한 순위로 계속 올라와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인드셋 관련해서 AI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아무래도 예측 분석,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순위 아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걸림돌은 무엇이 있겠느냐, 적합한 용처를 어떻게 찾을지, 기술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고 데이터 역량, 대량 데이터를 분석할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사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들 아마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1순위는 이제 이사회 다양성 추구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서 있고 계획된 승계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지표는 보시면은 이제 멤버 채용이나 승계 계획 수립 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지표, 업데이트 등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이사회 멤버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서비를 해봤는데 연령 제한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외사항 기재, 임기 제한.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령 제한이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 제한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은 연령 제한이 있는 나라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75세입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전사적 리스크 관리, 사이버 보안, 그다음 컴플라이언스 위주의 아젠다를 다루고 있고요. 보상위원회에서는 인적 자본, 그다음에 다양성, 형평성 등의 아젠다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 추천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제 기후 변화, 정치 후원금, 지역 사회, 그다음에 주주 제한, 기업 주주 활동 등의 아젠다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등의 아젠다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는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위원회 멤버는 회의 참석이나 토론은 가능한데 의결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대부분 답변하고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ESG와 이사회 거버넌스. 물론 뭐 첫 번째 세션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이런 뭐 RE100, CF100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달성을 하도록 많은 국가와 많은 기업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명제를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도록 아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마 지금 다 대부분 명찰을 다 하셨을 텐데 기존에 다 하셨던 명찰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또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명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명제는 많은 기업에서 아마 실행을 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ESG 감독 기능이 이사회에 있다고 하는 답변이 2022년에는 93%로 거의 대부분이 이사회에서 ESG 감독을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이 되겠습니다. 뭐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에서는 신뢰가 조직의 성과 연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5가지 핵심 분야, 뭐 산업 내 영향력, 고객 전달 가치, 차별화된 성과, 사업 안전성, 조직 문화 5가지 핵심 분야에 18개의 신뢰 영역, 그다음에 90여 개의 신뢰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로 이제 신뢰를 측정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기업군에 속한 그룹사 중에 특정 회사에서 저희 이제 발간물을 보고 신뢰가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레포트가 필요하다고 저희 발간물 글로벌 발간물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의 해당 팀을 소개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심사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적 감독, 자본 감독이 되겠는데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변이 5년 내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이런 인적 자본 감독 범위를 추가하고 확대하겠다. 결국은 이제 이사회에서도 이런 인재 자본 아젠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도 이사회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이런 흐름은 아마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72개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사회의 여성 비중이 한 거의 20여 %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장이 여성인 비중이 한 6.7%. 우리나라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거증권 시정 2조 이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영향이겠습니다만 19.4%로 여성 사회이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소송 제기 건수 규모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영향이겠습니다만 책임보험료 지수 또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법 발생 시 사회이사 양형 기준인데요. 요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이사 보수인데요. 다른 데 가서 제가 강연을 해보면 이 부분 또한 매우 관심을 가지시는 장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결국 글로벌의 규모가 국내보다 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지만 오늘 장편 담지 못했지만 글로벌의 감사위원회 투입 시간이 월 48시간, 죄송합니다. 월 1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틀 정도를 풀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제 국내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차이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에 따라서 19만 5천 불에서 30만 불.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글로벌은 이제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보상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감사위원회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한 10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독 영역은 좀 전 두 번째 세션에서 아마 이제 박재환 교수님께서는 국내 상황들 아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글로벌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5가지 재무보고 감독, 리스크 내부 통제 감독, ESG 감독, 내부 감사 감독, 외부 감사인 감독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서베이를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89년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생겼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 흘러서 최근에는 이제 ESG 모범 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현황을 보시면 감사위원회의 감독 책임 영역 주요 3가지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부정리스크, 사이버 보안 순으로 2022년과 2023년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시간이 늘어날 만한 항목으로 사이버 보안과 ESG 보고가 좀 높은 순위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에서는 이제 그 임직원 제보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와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부 신고 활성화도 주요 토픽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조사와 관련된 감독 책임의 주체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감사위원회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업데이트, 내부 감사를 집중해야 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SEC의 내부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데요. 상당히 큰 금액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국내 현황인데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좀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건수나 지급 금액을 보면 2021년보다 20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당 포상 금액은 21년이 보다 높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감사인의 부정 발견 사항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일반 직원보다는 경영진의 부정을 발견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부 통제 무력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보다 유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리스크, 내부 통제 감독과 관련된 이제 감독 책임의 주체로 여전히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내 전사리스크 전문가 보유 비중은 2022년 대비 2013년에 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영진의 프로세스 및 인식을 이해를 하고 이런 변화 관리에 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 예상 최대 주요 리스크로는 사이버 보안이 1위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ESG 공시 보고의 순으로 나와 있고요. 감독 책임 역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사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전문가 보유 비율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위기 관리 제도인데요. 국내와 비교해서 미국은 이제 훨씬 많은 비적정 의견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는 이제 내부위기 관리 제도 감사가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비해서는 뭐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환경상 적은 비율을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유형이 미국과 좀 다릅니다. 미국은 회계 인력 전문성, 정보기술 통제 미비, 업무 분장 미흡의 순서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 경영진의 부적절 행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아마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ESG 감독이 되겠습니다. ESG 보고의 당면과제 5가지 순위로는 데이터 수집 분석, 미비, 그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다양성, 데이터 수집 통제, 전문성 미입, 이런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감사위원회의 ESG 전문가 보유 비율은 2023년이 2022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표는 이제 감사위원회의 과제로서 ESG 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ESG 전반에 걸친 감독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이를 실시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부 감사 감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영역으로 보면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요. 부정조사, 전사 리스크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보고 라인으로는 압도적으로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적 보고는 감사위원회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능적 보고로는 감사위원회, 행정적 보고로는 경영진에 보고하는 복수 보고 라인을 유지하는 것,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인사 우대 정책을 통한 감사 직무 수행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사회에서 감사위원분들께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장표는 이제 공생관계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인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범 기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별도의 회의를 내부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경영진을 배석하고 계신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 기준에서는 경영진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미팅을 권고하고 있는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용어에 보면 CA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부감사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부감사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에서도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수익인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자산 손상의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전사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이 될 텐데요. 글로벌은 이제 신규 회계 원칙, 재무 유동성 리스크 감독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독과 관련된 교육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아마 얽혀 있고 이 부분 또한 각자의 역할에서 자문을 하고 감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각종 지배구조 전략, 경영 성과 등 이런 감독해야 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될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가 좀 많아서 말도 좀 빠르고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돌아가셔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 서베이 결과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을 통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 지배기구 선진화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션 3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해 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Q&A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서 세 분 연사분들께서는 여기 연단으로 나와서 Q&A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받은 질의를 중심으로 Q&A를 진행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오늘 오신 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EU나 미국 SEC, IFRS 등에서 요구하는 공시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하고
대상 기업이나 범위,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담당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ESG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백인교 의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기준 중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이제 채택을 할 것인지가 미정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ISSB 기준을 제가 따를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다른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공식 기준이라든지 범위도 분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라든지 혹은 모회사를 또 연결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밸류체인 내에 있는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물론 다른 그 컨설팅 기관들도 많은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ESG 공시 인증과 관련된 연구 TF를 저희가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 TF에서는 각종 ESG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또 그런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IT 전문가라든지 공시 또는 인증과 관련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그 TF 팀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같이 이런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TF에다 연락을 주시면 그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 사항인데요. 최근 법률과 제도 및 각종 규정, 그리고 환경과 공정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 통제 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재환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부분은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는 게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회사의 어떤 규정까지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위배 내지는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체크하고 담당할 어떤 부서나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가 결국 내부 감사 부서나 준법 지원인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리걸 이슈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부 감사 부서에서 보고할 때와 준법 감시 부서, 준법 지원인 레벨에서 보고할 때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각각 부서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여의치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 지원 내지는 감시 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 부서에 거기에 변호사라든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 상당히 리걸리 회계뿐만 아니라 리걸리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같이 채용을 해서 그런 어떤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그걸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교육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수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2022년 평균 감사위원회 교육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된 강연을 준비하신 김한석 센터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모분 기준, 지배구조 모분 기준에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횟수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난 4월 달에 이제 감사위원회 포럼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2022년도 코스피 200 상장 기업의 교육 횟수를 보니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 95.5%로 최소 한 번 이상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1위를 한 기업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제일기획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0회 이상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에서 3회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10회 이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소속된 회사의 현안, 고려할 사항들이라든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기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게끔 해서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도 아마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혹시 우리 연사분들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받고 Q&A 세션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손성규 교수입니다. 하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코멘트인데요. 우리 백인규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인증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발표하셨듯이 이제 외부 감사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감사인이 아닌 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업체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감사도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제재가 있는데, 이런 인증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지금 감독기관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회계 법인에 대한 제재 권한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인데 일반 업체에 대한 제재는 과연 누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고요. 박지환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준법 지원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이제 제도권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금융기관에 준법 감시인이 있는데 거기는 준법 감시인을 두지 않으면은 5천만 원의 과징금인가 그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준법 지원인은 페널티가 없어요. 네, 제재가 없는데 저는 이런 제재가 없는 것도 굉장히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쪽에 의견 내실 적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이걸 무슨 제재가 좀 필요한 거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인증 의무가 부과되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다 90% 이상이 회계법인 인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에는 아마 회계법인, 왜냐면은 지금 인증 기준이라든지 사기업체들 같은 경우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증이 잘못되더라도 그 제재의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제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그런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징계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지금 사기업이 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상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이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한정에서 이런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Q&A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리를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의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세미나를 사회이사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감사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